그래, 꼴 좋다. 드디어 제대로 일하는구나. 미국에선 미국인이 일해야지. 여기 뉴욕의 한 사무실. 한 미국 여성이 조지아의 현대차 사건을 보면서 말을 내뱉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 300명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어지는 말에 사무실은 일순간 고요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들어간 회의에서 만난 한국 남자의 한마디를 듣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애슐리 브라운입니다. 뉴욕의 맑은 하늘 아래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올랐어요. 마케팅 리드라는 직함이 참 좋았습니다. 잘 나가는 배터리 기술 스타트업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제 자존감을 더욱 높여줬어요. 사무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성공이 미국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직설적인 태도 덕분이라고 늘 믿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회의에서 거침없이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감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론 가끔은 너무 직설적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공은 언제나 자신감 있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들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일과처럼 뉴스를 체크하는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IC 대규모 단속, 한국인 기술자 300명 이상 구금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와, 드디어 제대로 된 조치가 나왔네.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기사를 빠르게 훑어보니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 비자 문제로 단속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미국 일자리가 이제야 당연하게 미국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옆자리에 앉은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신나게 보고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거 봤어? 조지아에 있는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단속됐대. 미국에 와서 미국 일자리나 뺏는 외국인들, 꼴 좋다.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 제 말이 끝나자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였어요. 저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인으로서 당연한 자부심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애슐리, 그래도 이 뉴스에는 다른 측면도 있어. 여기 전문가 인터뷰 부분을 봐. 그녀가 가리킨 기사 부분을 읽어보니 다른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대의 산업경제학 교수는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미국 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된 전문 인력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의 주장으로는 이들이 가진 전문 지식은 현재 미국 내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실은 미국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마이크가 제 편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애슐리 말이 맞아. 비즈니스 인사이더즈는 이번 사태로 미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어. 그러나 제시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기 다른 부분도 봐봐. 이 칼럼에서는 미국 정부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어. 한쪽에서는 한국 투자를 환영한다며 협정을 맺고 다른 쪽에서는 그 투자의 핵심인 기술 인력을 불법으로 몰아 체포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이게 국제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대. 그건 순간 적절한 반박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부가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없어. 미국 일자리는 미국인의 것이어야 해. 데이비드가 조용히 한마디 더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경제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투자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 우리도 배터리 기술 기반 회사니까 그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그 말에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분명 우려되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신념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채울 거야. 우리도 적응하면 돼.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그간 얼마나 한국을 봐줬는데 우리가 한국전쟁 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어땠을지 생각해봐요. 그 작은 땅덩어리로 한륜이 뭐니 떠들지만 항상 우리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매번 굽신거릴 필요 없잖아. 이젠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해.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도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참고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미국 기술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팀 회의에서 저는 다가오는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발표했어요. 우리는 미국 기술의 독립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미국을 위한 기술이라는 슬로건은 어떨까요? 크리스티나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애슐리, 우리 주요 부품 일부는 아직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적절할까? 그래서 더 강조해야죠. 미국 기술의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요. 우리가 자립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할 건가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료였습니다. 애슐리,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침에 한 말, 좀 과했다고 생각해. 우리 회사에도 아시아계 직원들이 있잖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 게 아니야. 단지 미국 일자리를 미국인이 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데이비드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눈치 보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다면 왜 다른 동료들이 맞장구를 쳤겠습니까? 퇴근 전, 저는 대형 고객사와의 계약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제품의 강점을 미국 기술력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애슐리, 내일 급하게 준비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본사에서 임원진이 오시는데 우리 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해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이런 기회야말로 제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부사장님이 직접 오셔. 항상 솔선수범이 돼야 한다며 직접 발로 뛰셔서 현장에서 대형 계약들을 성사시킨 분이야. 아마 너의 마케팅 전략에 관심이 많으실 거야. 아직 입사 후에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부사장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히 미국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미국 스타트업이니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 있지만 부사장이라면 미국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불법 취업이나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들이지 정당한 과정을 거친 이민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어요.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준비했지만 그런 노력이 제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로 부사장이었어요. 그가 동양인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어서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제가 발표를 마치자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저는 자신 있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다 이준호 부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브라운 씨,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국 기술력 강화는 중요한 목표죠. 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위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미국은 언제나 기술 혁신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잠시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외국 기업들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최근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 기술자들의 추방 사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순간 사무실에서 했던 제 발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이준호 부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어요. 재미있는 의견입니다. 회의 후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준호 부사장이 다가왔어요. 브라운 씨,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물론이죠, 부사장님.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더니 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속으로 그래서 뭐?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미국 내 22개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된 한국 자본의 규모입니다. 총 230억 달러에 달하죠. 숫자가 생각보다 컸지만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인상적인 투자네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라운 씨, 이건 단순한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공급망 구축.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어요. 조지아에서 300명의 한국 기술자가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히 300개의 일자리가 비는 게 아닙니다. 작은 나라에서 고작 300명 빠졌다고 일이 이렇게 커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자들의 처우에 따라서 예상되는 공급망 차질과 그로 인한 연쇄 효과입니다. 우리 회사만 해도 내년 생산량의 30%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남부 지역 전체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지아 공장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사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현대차와 LG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숫자의 규모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3,500억 달러라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더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이준호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한국 경제지의 영문 기사였습니다. 차라리 중국과 손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는 한국 내 논의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투자처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수치들과 분석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300명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국제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자립해야 하는 게 맞아. 미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호가 보여준 자료의 규모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이런 경제적 파장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의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씨, 당신은 마케팅 리드로서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세계는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만으로는 현실의 복잡성을 다룰 수 없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부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직접 보시죠. 내일 한국 출장이 있는데 동행하세요. 눈으로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명령이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사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네, 부사장님.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한국이라니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경력을 위해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크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내일 한국 출장 가야 해.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왜?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준호 부사장이 데려간대. 배터리 기술이니 뭐니 하면서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이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한국인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발언을 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짐을 꾸리며 저는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출장일 뿐이야. 가서 보고 돌아오면 그만이야. 내 생각이 바뀔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이미지들, 현대적인 건물들과 번화한 거리.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 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정말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래도 미국이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제 신념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여권을 꺼내들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미국은 위대하고 나는 미국인이야.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국행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외국 경쟁사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제 생각의 근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견뎌내야 할 일주일로만 생각했죠. 긴 비행 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준호 부사장이 나를 데려오는 진짜 목적이 뭘까? 이 질문은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자리에서 이준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잠을 자며 보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제 불안감을 키웠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처음 한국의 공기를 마셨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할 절차였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브라운 씨?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히죠.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에요. 좀 깔끔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첨단 시설과 질서, 정연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탑승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고 차 안은 묘하게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강이에요. 이준호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요.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이준호가 내일 일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제 대답은 짧았어요. 피곤함을 핑계로 빨리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저는 여전히 이 출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야. 하지만 그게 내 생각을 바꿀 이유가 될까?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에 로비에서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커피 한 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사실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잠을 거의 못 잤지만 그런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삼성 SDI 연구소로 향했어요. 아침 러시아워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생각보다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연구소 건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일지 상상해봤어요. 아마도 딱딱한 분위기의 실험실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개방적이었으며 벽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젊고 활기 넘쳐 보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애슐리 브라운 씨. 저는 김지연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전문성이 느껴지는 말투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우리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연구원들. 이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지연이 설명했어요. 현재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30%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죠.
그녀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연구실 투어 중 우리는 한 팀이 실시간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배터리는 우리가 최근 개발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충전 시간이 기존 제품의 절반으로 줄었고 수명은 2배 늘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획기적인 발전이라면 이미 시장에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지금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처럼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지연은 저에게 한국 음식을 추천해 주었어요. 비빔밥을 드셔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추천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상 외로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도 지연은 계속해서 배터리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자동차의 심장이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무언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오전에 본 것들이 제 마음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기술 없이는 전기차 혁명도 신재생 에너지 저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서 했던 제 발언들이 떠올랐어요. 미국에 와서 일자리나 뺏는 외국인들이라고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음식에 집중했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소로 이동했어요. 이곳 역시 첨단 시설과 열정적인 연구원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원들의 비율이었어요. 많은 30대 연구원들이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또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제 한국에서 세계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구자로서 최고의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죠.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더 나은 환경이라니. 제 머릿속에 있던 세계관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나요? 생각보다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이준호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필요하다는 점도 말이죠. 그들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가져다주는 건가.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수긍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판교는 10년 전만 해도 그냥 들판이었어요.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IT 산업의 중심지가 됐죠. 우리는 몇몇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놀라웠던 점은 이 작은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 한국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배터리 효율을 15% 높일 수 있어요. 이미 세 개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었죠. 저는 그들의 연구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아니면 이런 수준의 연구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판교의 한 첨단 푸드코트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이곳은 거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기술이 보편화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5G 보급률도 가장 높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죠. 이준호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배터리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연구가 지구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기술 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명과도 같았어요. 이틀째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문화도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우리는 인사동에 있는 한 전통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은 낯설었지만 의외로 맛있었어요. 특히 불고기와 된장찌개는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식사 중에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브라운 씨, 이틀 동안 많은 것을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에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다르네요.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고 연구원들의 열정도 놀랍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은 국적이 없어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왔든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이 세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KTX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에서 벗어나자 푸른 산과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울산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배터리 생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한 품질 관리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장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공장의 불량률은 0.001% 미만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밀함과 효율성이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공장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울산의 한 해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브라운 씨, 미국에는 이런 수준의 배터리 공장이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없어요. 물론 건설 중인 곳들이 있지만 이 정도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그의 질문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남겼어요. 울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출장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필요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이준호와 마지막 미팅을 가졌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이번 출장으로 뭔가 느낀 점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중 일부는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준호의 눈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기술은 국적이 없지만 편견은 사람의 마음을 가둡니다. 당신도 그 틀을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애국심과 자존심이라고 믿었던 제 발언들이 사실은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날들은 제 믿음을 흔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과 혼란을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회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제 동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알던 세계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이 깨달음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주었어요.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출장의 마지막 날, 이준호 부사장은 저를 경상북도의 한 연구단지로 데려갔어요. 대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국의 지방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주변은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현대적인 연구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의 중심지예요. 이준호가 설명했어요.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곳이죠.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고요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곳의 평화로움이 서울의 분주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연구소장은 60대로 보이는 노교수였어요. 그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한 듯했지만 기술적인 용어만큼은 영어로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이준호가 통역을 도왔어요. 이곳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선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튬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연구소장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모든 기술 용어를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투어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미국인, 유럽인, 중국인 등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연구원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인재들이에요. 이준호가 말했어요. 배터리 기술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됐거든요. 한 미국인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포드에서 온 마이클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배터리 연구의 최전선이니까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분야에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의 대답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미국인 연구자라니.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미국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어를 계속하면서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소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요리가 제공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비빔밥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은 김치찌개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소 주변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 그 한가운데 자리한 첨단 연구 시설의 대비가 묘했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미국이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그 순간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알던 세계와 다른 것 같아서요. 미국이 모든 기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연구소 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작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2배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다른 곳은 재활용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 중 일부는 이미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동안 미국 대 한국이라는 경쟁 구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단순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었어요. 마지막 일정으로 연구소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변의 산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며 주변 풍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죠? 이준호가 물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풍경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본 모든 것들의 조화로움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준호가 마지막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씨, 이번 출장에서 많은 것을 보셨을 텐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사람들이요. 연구원들의 열정, 글로벌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확신.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동맹국이라면서 기술자를 체포하고 투자자를 쫓아내면 그게 과연 파트너입니까? 그의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애국이라 믿고 내뱉었던 말들이 실제로는 미국조차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여야 해요.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협력의 문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운 씨. 돌아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제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얻은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비행 끝에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국의 땅을 밟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제 나라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애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길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애슐리, 돌아왔구나. 한국은 어땠어? 마이크가 가장 먼저 물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제 경험을 모두 말로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우리 회사의 주요 파트너사인 한국 기업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가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애슐리, 출장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내일 오전에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임원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해.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어요. 솔직하게 제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내용으로 포장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으로 몇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포장해서 말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결국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본 것, 배운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임원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저희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술 부사장과 CEO도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 배터리 기술의 현주소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제가 직접 본 시설들의 사진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르러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함께 가는 법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해요.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자원이 결합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오히려 더 울림있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다른 이들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기술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운 씨, 솔직한 의견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EO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발표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팀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 애슐리.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런 관점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저도 제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팀의 동료인 제시카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가 출장 전에 무시했던 그 진보적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애슐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어. 좋은 방향으로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게 됐어.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지. 제시카는 밝게 웃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야.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 그녀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시카를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관점도 존중할 수 있게 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누가 나를 바꿔놓은 걸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것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었어요. 브라운 씨,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출장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잘 됐나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본 것과 배운 것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임원들도 공감해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미국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애틀랜타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같은 도시, 같은 집이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확신 속에서 말하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제 마음에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불확실성 속에서 더 큰 확신을 느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야.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완고하게 버티는 것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걸음은 어제보다 더 가벼웠어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애슐리, 어제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솔직히 내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거든. 고마워, 마이크. 나도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한국에 가서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세뇌가 아니라 눈을 뜬 거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 마이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럴지도.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봐야겠다. 꼭 그래. 넌 분명 좋아할 거야.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CEO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일까 긴장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라운 씨, 어제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우리 회사의 전략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중인데 당신이 그 팀을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사장님. 기꺼이 맡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미국 우선을 외치며 외국인들을 경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국제 협력을 위한 팀을 이끌게 되다니. 누가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바꾸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제 변화에 놀라워했지만 곧 일상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인이 송환되면서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회사 전체가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구조조정 계획 회의 부서장 참석 필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소식은 언제나 불안함을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여러 동료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거래. 마케팅팀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 같아. 신규 채용은 다 취소됐대.
제 옆에 앉은 제시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애슐리, 너 무슨 소식 들었어? 구조조정 얘기 말이야? 제가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방금 알았어.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어. 근데 우리 팀도 영향받을까? 특히 내가. 제시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됐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태스크포스를 이끌고는 있었지만 구조조정 시기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에 공개적으로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어요. 괜찮아.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제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속옷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브라운 씨, 이준호 부사장입니다. 지금 회의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통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한국 출장 이후 제가 경험한 변화와 성장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회의실을 예상했는데 대형 컨퍼런스룸이었고 임원진들과 몇몇 낯선 얼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브라운 씨,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낯선 이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명함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니 외부 인사인 듯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아시아계 얼굴이었어요. 자,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애슐리 브라운 씨입니다. 이준호가 저를 소개했어요. 태스크포스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이준호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운 씨,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투자사 대표들과 한국 파트너사 임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안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준호가 프로젝터를 켰고 화면에는 제가 보지 못한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현지 기술 연계형 글로벌 파트너십 모델이었어요. 이게 제 문서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브라운 씨가 한국 출장 중에 제안한 것입니다. 태스크포스 팀이 그것을 발전시켰고 경영진이 검토한 결과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채택하기로 했어요. 이 순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언제 그런 제안을 했었나요?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한국의 지방 연구단지를 방문했던 날, 이준호와 나눈 대화에서 제가 던진 아이디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모델은 어떨까요? 그때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이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 회사가 한국 파트너들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 경쟁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양측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회의실 안에 모두가 관심 있게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중요한 전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 파트너사의 대표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영어로 질문했어요. 이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계획인가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이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라운 씨, 당신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준비했던 내용들이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첫 단계는 양국 기술자들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전문가들과 미국의 시스템 통합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기술 이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양측 모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투자사 대표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파트너사 임원들도 관심 있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안을 만든 사람은 편견 대신 경험을 택한 사람입니다. 애슐리 브라운 리드, 앞으로 우리 전략의 전면에 서게 될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전략의 전면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저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의 다음 말이 제 의문을 해결해줬어요.
브라운 씨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경영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협력 모델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경쟁 관계로만 봤죠. 하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미국이라는 틀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걸 현장에서 배웠어요. 세계는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성공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 파트너사의 대표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라운 씨,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당신을 매우 높게 평가하더군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리라 예상했던 제가 갑자기 임원들과의 긴 회의에서 돌아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 이메일이 발송됐어요.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 출범과 제가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가득 찼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저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마이크에게서 왔습니다. 마이크는 전에 제 미국 우선 발언에 가장 크게 맞장구 쳤던 동료였어요. 그가 점심시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애슐리.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넌 바뀌었어. 고마워, 마이크.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변화는 때로 좋은 거야. 근데 정말 한국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그들의 기술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특정 분야에서는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더 앞서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나야. 세계는 이분법적이지 않아, 마이크.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팀을 구성하고 한국 파트너들과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신선하고 보람찼어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팀 구성이었어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제시카를 팀원으로 영입했어요. 그녀의 글로벌 시각과 열린 사고방식이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크에게도 제안했어요. 그의 비판적 시각이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날 원해? 마이크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여전히 한국 기술에 회의적인 걸 알잖아. 그래서 더 필요해. 제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더 강한 팀이 돼. 넌 내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 마이크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어요. 이렇게 우리 팀은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공식 화상회의는 긴장됐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팀과 우리 사이에는 시차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회의는 매우 원활하게 진행됐어요. 한국팀은 철저히 준비해왔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전문적일 줄 몰랐어.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들에게 기회를 줘봐.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리더로서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했어요. 전에는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변화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제 본능적인 반응을 억누르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팀 회의 중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마이크는 한국 팀의 제안이 너무 이상적이라며 반대했고 제시카는 그 혁신성을 지지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즉각 한쪽 편을 들고 논쟁을 종결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관점 모두 가치가 있어요. 제가 중재했어요. 마이크의 현실적 우려와 제시카의 혁신적 접근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접근법은 팀 내에서 제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고 그 결과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파트너와의 첫 공동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회사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CEO가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호 부사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브라운 씨, 지난 몇 개월간의 성과가 인상적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이건 팀 전체의 노력이에요.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팀을 이끄는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크죠. 이준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어요. 한국 방문 이후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확신 속에서 말하는 것보다 의문 속에서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목소리만 크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리더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직접 행사를 열었고 본인 연설 뒤에 저를 무대로 불러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입니다. 애슐리 브라운 책임자의 리더십 아래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 순간 예전의 저였다면 자랑스럽게 제 성과를 강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이 성공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팀원들, 한국 파트너들 그리고 이 비전을 믿어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제 발언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동료 중 한 명인 톰이 다가왔어요. 애슐리, 솔직히 묻자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지금도 미국을 사랑하긴 해. 이런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에는 이런 질문이 저를 화나게 했을 거예요. 마치 제 애국심을 의심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해요. 애국은 우리가 가진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잖아요. 미국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강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 적은 없었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야. 이 작은 대화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 문화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개인적인 여정이 어쩌면 더 큰 흐름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분명 갈등의 씨앗이었지만 그 속에서 진짜 동맹이란 무엇이고 글로벌 사회 속에서 미국이 배워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또 다른 화상회의, 신규 프로젝트 계획 수립, 경영진에 대한 보고.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애틀랜타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 없이 말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진심은 말수가 적어질수록 깊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생각에 설레며 잠이 들었습니다.